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는 576조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은 575조였죠. 575조는 언급된 물건들이 용의물건이었죠. 자,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배우는 576조는 저당권과 전세권의 행사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입니다. 제목이. 그런데 용의물건에서도 전세권이 언급되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세권의 성격을 이해한다면 금방 이해를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전세권은 성격이 어떻게 된다 했죠? 용의 물권적 성격과 담보 물권적 성격을 동시에 겸비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전세권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전세 계약이 존속하는 도중에는 기간에는 용의 물권적 성격이 있고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전세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담보 물권적 성격만 있다. 기억나십니까? 따라서 575조는 언급된 전세권은 용의 물권적 성격인 거고요. 576조는 전세권은 담보 물권적 성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576조 내용은 이겁니다. 저당권과 전세권의 특징 뭐갈까요? 저당권자와 전세권, 저당권자는 채권자겠죠.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변제받지 못했다는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전세권은요.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보증금을 다 반환받지 못할 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로 인해서 소유자가 달라지겠죠. 그런 경우입니다. 따라서 내용 또한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즉 경매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의미는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입니다. 담보 책임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예요. 즉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저당권과 전세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얘기는 있죠. 소유권 취득할 수 없거나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했지만 아직 소유권을 넘겨받기 전이죠. 그런데 매수인은 앞으로 소유권을 넘겨받기 전에 저당권의 전세권 실행으로 매도인이 아닌 제3자변으로 바뀌게 되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겠죠. 뒷부분은 매매계약 따라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하지만 소유권 취득할 당시에 아직 저당권 전세권 그대로 있었어요. 그 이후에 즉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저당권과 전세권의 행사로 인해서 제3자에게 낙찰됐을 때는 소유권을 잃게 되겠죠.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뭐냐면 선악을 불문해요.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의 경우와 매도인 담보 책임은 특징은 뭐냐면 선악 불문이에요. 다른 담보 책임과 비교했을 때. 따라서 첨삭을 했죠. 악의자도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해지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 포인트는 뭐냐면 저당권 전세권 행사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비교할 게 뭐냐면 575조는 뭐라고 써있냐면 계약 목적에 달성할 수 없을 때 그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75조와 570조 비교하는 관점에서 요 문구를 여기에 넣을 수도 있어요. 즉 저당권 또는 전세권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 목적 달성 여부에 관계없이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니다. 혼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당권 전세권 하게 되면 경매 그 부분을 연관하십시오. 근데 용의물권은 뭡니까? 처분권은 그대로 있어요. 소유자가. 매수자는. 용의물권은 사유수익에 대한 제한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당권 전세권 뭐예요? 소유권 자체를 취득 못하거나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어떤 차이점을 생각하면서 그 포인트를 찾기 바랍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에서 자, 주택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담보 책임이 어느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저당권이 있어요. 갑. 저당권. 채무자는 갑이라고 했습니다. 즉 대출받아서 주택을 산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매수인에게 매매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호가를 내놓죠. 시세가 10억이어서 10억을 불렀습니다. 참고로 저당권이 4억이라고 할게요. 이 주택에서 저당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매매를 할 때 호가는 10억으로 부릅니다. 시세에 맞춰서. 그렇죠. 그러면 매수인이 이 10억에 대해서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겠죠.
근데 계약서 쓸 때 우리는 이 저당권 사학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상의를 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을 얘기할까요? 최소한 잔금을 치를 때까지, 아니 잔금, 매도인이 자금 여유가 있으면 어느 잔금을 치르기 전에 이 저당권을 말소시키는 의무를 특약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늦어도 잔금 시에 매수인 을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잔금을 가지고 이 저당권을 말소시키는 특약을 체결할 겁니다. 그래야만이 을은 안심이 되겠죠. 여러분이 소유권 이전 등기했는데 이 저당권이 따라오게 된다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어느 순간 이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내가 이 취득한 이 주택을 소유권을 잃어버릴 수 있고, 이 주택의 소유권을 잃지 않고 싶으면 내가 이 저당권자의 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통상의 경우는 을 명의로 소유권이 넘겨지기 전까지는 이 저당권을 말소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특약을 넣을 겁니다. 따라서 576조의 담보책임이 적용될 여지는 사실은 드물어요. 576조는 그런 겁니다. 을 명의로 등기를 넘어온 이후에 이 당시에도 저당권이 계속 살아있으면 이 저당권과 전세권의 실행으로 없어지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매수인이라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용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전에 최소한 잔금 치를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와 저당권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받게 되거든요. 또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을 명의로, 오히려 이런 경우겠죠. 을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오기 전에 이 시점에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갑이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을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도 드문 게 뭐냐면, 매매계약 체결할 시에 보통의 경우 저당권에 의해서 어떤 경매가 신청이 된다는 것은, 은행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금융권 3개월이에요. 그리고 경매가 신청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통상 매매계약의 그 계약금과 중도금의 기간이 길어도 6개월 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일도 발생할 일도 사실은 없어요. 만약 이 매매계약 중에 제3자 명의로 낙찰이 됐다는 얘기는 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거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이미 을도 대비를 해서 뭔가를 썼을 거예요. 따라서 그 조항 자체가 적용될 경우는 사실 찾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이게 확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이 조항 자체가. 이 계약서, 내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면 이걸 어떻게 체결할지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조문, 그 법조문의 내용만 출제가 되는 겁니다. 다만 주의할 게 뭐냐면, 이런 경우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판례 내용을 살펴볼 텐데, 호가가 10억이에요. 그럼 매수인은 갑에게 10억을 주는 게 맞겠죠. 우리가 보통 저당권이 있든 없든 시세가 10억이고 그리고 매매대금 10억이라면 매수인은 이 10억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매수인이 지금 6억밖에 없어요. 가정일 때 10억이 필요한데, 그럼 방법은 뭡니까? 6억은 주고 이 저당권을 자기가 끌어안는 거겠죠.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보통의 경우는 이 저당권을 말소시키는 것은 그 자금의 근원은 본인의 자금이든 을의 자금이든 자신이 갑을 통해서 해결되는 건데, 을이 6억만 주고 이건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 사학에 대해 책임을,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이걸 해결하는데 이 해결해야 할 책임을 누가 든다? 을이 가져오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겠죠. 담보책임이라는 것은, 매도인 담보책임은 매도인이 해결해야 할 것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당권은 이 저당권을 말소시키는 것은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서 매수인이 이걸 해결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려면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걸 인수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그렇게 번거로운 잘 하지는 않습니다만, 간혹 가다가 매수인이 이건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 호가가 10억이면 6억만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설사 이 저당권 실행에 의해서 을이 소유권을 잃다 하더라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없는 겁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당사자 계약에 의해서 매수인이 출자하기로 했다. 그 재산을 출연하기로 하겠다. 그러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를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576조의 2항이 바로 나옵니다. 전항의 경우에 이 경우에는 뭐냐면 매수인의 출제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는 매도인의 상환을 청구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매도인이 그 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했어요. 말소하기로 하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근데 매도인이 그 저당권을 말소를 못 시키고 있어요. 그러는 와중에 저당권에 기해서 경매 절차가 진행돼요. 그럼 매수인 입장에서는 아까 설명드렸죠. 자신이 이걸 변제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돼요. 그러면 그 경매를 중단시키려면 매수인이 저당권자 찾아가서 변제를 해야 돼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자신이 매수인의 출제로 소유권을 보존한 경우죠.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이 보존하는 것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와 아니면 아직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전항의 경우는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선악을 불문합니다. 그래서 저당권 등 선악불문 해제, 선악불문 상한 청구, 선악불문 손배 이렇게 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징이 뭐냐면 이 경우는 제척기간이 없어요. 다른 경우는 제척기간이 있는데 따라서 이런 부분이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저당권과 전세권이 있는데 이 담보체계 규정에서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당권 전세권 하게 되면 이제 경매를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유자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저당권에 비해서.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배웠지만 가등기 담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압류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먼저 이 부분인 판례는 뭐냐면 이 내용입니다.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의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의 인수. 제가 설명을 드렸죠. 원래 저당권이 있거나 근저당도 마찬가지 저당권이겠죠. 누구한테 말소의 책임이 있죠? 매도인이에요. 그 자금의 출처는 매수인이 나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매도인이에요. 하지만 매수인이 해결하겠다. 해결할 때 의미는 뭐냐면 그 피담보채무를 인수한다. 그럼 이 누구 책임이 되는 겁니까?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 책임이에요. 그런 와중인데 그러면 매수인이 이 저당권을 말소하는데 자기 책임으로 못했어요. 그럼 그런 담보 책임이 있다 없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없다. 왜냐하면 매수인이 그 저당권의 채무를 인수해서 그 저당권 말소 의무를 자신이 떠안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구분했죠. 본래는 저당권의 말소 의무는 매도인에게 있는데 당사자가 협의에 의해서 그거 내가 해결할게.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책임이 없는 거기 때문에 담보 책임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호가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인수를 하게 되면 매도인은 그만큼의 금액을 매매대금을 못 받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이게 호가 10억에서 저당권이 4억이에요. 그럼 매수인 책임지겠다는 얘기는 4억을 빼고서 6억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수인이 인수한 부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저당권이 실행돼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되더라도 576조 소정의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원칙은 소유권을 잃게 되게 되면 선악불문하고 해제할 수 있지만 저당권의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당연한 규정입니다. 왜냐하면 매수인이 6억만 줬던 얘기는 매도인은 4억을 안 받은 거잖아요. 나중에 저당권 실행에 의해서 내가 소유권을 잃다 하더라도 너한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가 똑같은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사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호가 10억인데 6억만 주는 경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가등기가 됐습니다. 가등기가 되는데 가등기가 된 상태. 간혹가다 있습니다. 매매계약 당시에 가등기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자 주택이 있는데 가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가등기가 설정된 주택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게 되면 당사자는 잠시만요. 아이고,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주택 가등기 매수인 을 가등기된 주택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 가등기가 뭔지 그리고 이 가등기는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를 보는 게 상식에 맞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더더욱 이 부분에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가등기가 뭔지에 박해서 이게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인지 아니면 담보 가등기 담보 목적의 담보 가등기인지를 살펴봤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이게 해결이 가능할 경우에만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을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가등기가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받을 때 이 가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이 가등기 입구자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가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받지 않는 한 잔금을 치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현실에서는 그래서 가등기를 떠안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 가등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가등기 기점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순위보전 효력 때문에 을은 소유권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억나십니까? 가등기 순위보전적 효력. 따라서 을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잔금 치르 당시에 이 가등기에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받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을이 떠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럼 특별한 사정이 있겠죠. 바로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문제입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도 통상의 경우에는 이 본등기에 의해서 이 가등기를 말소하지 못해서 이 가등기 기초에서 본등기가 경료돼서 을이 소유권을 잃게 된다면 어떻게 한다는 약정을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에 그런 특약이 있으면 특약대로 해결하는데 그 특약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가 쟁점인 것입니다. 그 경우는 어떻게 한다? 바로 576조에 따라서 적용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대해서 담보 책임은 민법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576조 규정이 준용된다고 써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가등기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아까 을이었죠.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려되면서 자 어떻게 됐죠? 가등기가 있었죠. 플러스 갑소유에 플러스 가등기 했어요. 근데 을로 왔어요. 그런데 가등기권자가 병이었어요.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가르쳤죠. 똑같이 소유권자죠. 양립할 수 없는 사람. 순위를 따질 때는 시간상 선물하는데 이런 어떤 순위를 따질 때는 이 병은 어느 기준으로 한다? 가등기 시점에 하죠. 그러면 병이 앞서기 때문에 을은 직권 말소가 됩니다. 이런 경우겠죠. 이런 경우에는 저당권 또는 전세권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비슷하므로 마치 저당권 실행에 의해서 말소된 경우와 마찬가지 비슷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도 민법 57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근데 이런 경우가 준용되는 경우 드뭅니다. 만약에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미 계약서에 어떻게 처리할지 그 기준을 특약으로 정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근데 매수인 입장에서는 돈을 다 안 줬을 겁니다. 돈을 주는 경우는 드물고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사실 좀 드문데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매매계약에 어떤 특약사항도 없고 기준이 없으면 576조에 따라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약정으로 정한 게 있으면 그에 따른 거고 없으면 이 규정에 따른다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등기 본등기 하게 되면 576조. 자, 이런 어떤 제가 사례를 드는 이유는 암기를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또 하나가 가압류. 가압류가 있는데 나중에 가압류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즉 가압류, 압류는 강제집행입니다.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또 경매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상실하는 케이스가 있겠죠. 그 경우에도 저당권, 전세권 행사로 인해서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가 유사하기 때문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경우도 근데 여러분 주택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아파트를 매수를 하는데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에 가압류가 있으면 매매 계약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하더라도 내 앞으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올 때 가압류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들, 그런 서류들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잔금을 치르지 않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매수인이 돈을 많이 줘서 다 해결하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자기 자본이 있으면 가능할 텐데 대출을 받은 경우는 또 대출이 안 되거든요. 현실에 있어서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576조가 적용되지는 사실은 드물어요. 근데 간혹가다 그런 경우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매수인과 매도인은 특약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약정을 다 할 겁니다. 그런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진행이 하면 될 겁니다. 근데 그런 약정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 576조죠. 그럼 576조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적용된다는 것은 이 가압류를 매수인의 앞으로 소유권을 넘겨줄 당시 이 가압류를 말소는 못했지만 그 뒤로 언제든지 어느 시점까지 매도인이 책임지고 이 가압류를 말소시키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게 전제가 되겠죠. 만약에 이 가압류를 떠넘기게 되면 매도인은 분명히 있죠. 이 가압류에 대해서는 매수인 책임지기 때문에 향후 가압류에 기초하여 강제 집행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매도인 책임 없다. 지금 담보책임 면제 특약을 분명히 쓸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현실에서 나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설명드리는 이유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공인중개사 하실 때 현실에서도 가압류의 목적물, 그래서 가압류가 있는 것도 특히 압류 목적물, 특히 압류 같은 경우는 이제 세무서에서 압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세금 체납하거나 아니면 사업자인 경우에는 뭐 4대 보험료 체납하는 경우나 그런 게 간혹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호가가 10억이면 10억보다 조금 싸요. 그 매도인 자체가 지금 자금 능력이 안 돼서 해결을 못하는 경우인데 이 집을 빨리 처분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고 싶을 때 그런 게 금매로 나오는 경우거든요. 근데 매수인 입장에서 이걸 해결이 안 되면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가압류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매매가 나왔다는 얘기는 매도인이 자력으로는 해결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결국은 호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호가가 낮아질 만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매수인은 계약서를 꼼꼼히 쓸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 이 법조항까지 유추 적용된 경우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한두 푼이 아니게 아니라 되게 고액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으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론을 와서 우리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가압류에서 강제 집행해서 소유권 상실되면 576조가 적용된다. 576조는 특징이 뭐냐? 선악불문이라는 것. 선악불문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선악불문하고 출제한 게 있으면 상한 청구할 수 있고 선악불문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부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파트는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에서 하자 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뭐였죠? 담보책임이었습니다. 우리가 576조까지 배웠던 것은 권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배웠던 게 뭐였죠? 타인의 권리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내 것이 매도인의 것이 아닌 제3자의 것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권리의 일부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없는 경우 아니면 수량이 부족한 경우 아니면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아니면 용의물권이 존속하여 사용수익에 지장을 주는 경우 아니면 저당권 전세권 실행을 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아니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어떤 목적물과 관련된 것이 다 권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아니면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소유권의 사용 수익을 제한받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다? 목적물. 소유권의 객체인 그 대상인 물건의 하자와 관련된 겁니다. 물건의 하자라면 생각해 보죠. 통상적으로 물건이라면 기계라면 자동차라면 예를 들겠습니다. 당연히 자동차에서 본래적인 기계적 기능이 당연히 갖춰야 할 겁니다. 근데 하자라는 것은 그래도 당연히 통상적인 객관적인 평균적인 수준에서 갖춰야 할 것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어느 시점이냐?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부동산이라면 집이라면 주택이라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주택에서 갖춰야 할 통상적인 것들을 갖춰야 하는데 불구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할 때 맨 뒷장에 보게 되면 뭐뭐 확인 쓰지 않습니까? 설비에 대해서 난방 배수부터. 나중에 이제 공인중개사법을 배우실 때 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다 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거기에 대한 이제 하자담보책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하는 건데, 현실에서도 이 하자담보책임을 매매하게 되면 사실상 아파트나 주택을 하게 되면 쟁점이 되는 게 없어요. 사실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이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면책특약을 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조문이 그대로 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어요. 왜냐하면 계약서를 쓰게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사실은 다 조율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배우는 거기 때문에 다시 보겠습니다. 일단 물건을 하자라면 크게 두 개로 나눠요. 특정물 매매와 종류물 매매로 분류합니다. 매매는 매매인데 그 매매의 목적물이 특정물이고 매매의 목적물이 종류물. 그럼 특정물과 종류물의 차이는 뭘까? 대체가 가능한지. 예컨대 건물. 이 건물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존재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똑같은 게. 근데 종류물 매매는 대체가 가능해요. 예컨대 자동차, 신차. 신차 구입할 때 이러한 자동차는 그랜저가 특정되는 다른 그랜저 자동차 여러 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종류물입니다. 따라서 종류물은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징이 뭐냐면 완전물 구부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징이.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특정물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대체 가능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특징 때문에 종류 매매에게는 안전물 구부 청구권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특징이고, 그럼 특정물의 매매와 종류 매매에, 근데 종류물 매매이기 때문에 특정이 된 시점 이후에 특정된 이후에 하자가 있을 때 이 특정물 매매와 마찬가지로 담보책임을 지불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종류물 매매에 기본적으로 종류물을 매매했기 때문에 안전물 구부 청구권이 별도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담보책임의 권리로서. 그 차이점은 압니다. 특정물 매매에서는 당연히 없고요. 종류물 매매에서만 안전물 구부 청구권이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자동차 처음에 신차를 구입할 때 영업소로 가잖아요. 영업소에서 계약서를 씁니다. 그 당시에 내가 그랜저가 있을지 특정은 아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 특정이 되냐면 출고. 우리는 출고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영업소에서 출고를 하든 아니면 소비자가 위치한 곳에서 출고를 합니다. 근데 출고 의미 가장 핵심 뭐냐면 인수증에 사인하는 거예요. 차량 내부 다 확인하고 외관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사인하죠. 그럼 그 시점에 특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영업사원들은 그 인수증에 사인 받는 것이 가장 주된 목표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거나 내가 봤을 때 뭔가 꺼림칙하게 있으면 인수증에 절대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그 경우는 특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업소는 새로운 차를 갖다 줘야 돼 바로요. 네,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여담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하자는 크게 특정물 매매와 종류 매매가 있다는 거. 그리고 하자담보책임의 특징이 뭐냐면 기존에 배웠던 576조, 560조부터 576조의 담보책임과 달리 선의 무과실을 요구합니다. 공통적으로. 어떤 경우는 그전에는 선악, 불문이 있고 어떤 경우는 선의 경우만 아니면 선악의 경우 해당되는 경우가 구분되어 있는데 하자담보책임은 기본적으로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입니다. 그리고 대금 감액 청구권이 없습니다. 대금 감액 청구권은 권리 일부에 수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권리 일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 그런 경우 일부에 문제가 있을 때 대부 감액 청구권이 있는 건데 물건 하자의 경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자, 그런 부분 감액 청구권. 그러니까 이만큼을 갖기로 했는데 권리가 이만큼 쏘는데 이만큼만 가졌으면 이 부분을 감액 청구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목적물은 그런 게 아니죠. 전체를 다 가져왔는데 어떤 하자가 있는 거니까 이건 손해배상으로 처리할 문제지 감액 청구권 문제는 아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그 특징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자.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 하자는 이런 거예요. 하자 개념은 건물이라면 이 건물이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객관적인 특별한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이 건물이 갖고 있는 기능에 맞춰서 갖춰야 할 성능이 있냐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다만 당사자가 특약에 의해서
이 건물이 내가 어떤 특수한 목적 때문에 필요한 건데 그런 특수한 목적에 맞춰서 이런 기능을 있다고 판단해서 샀는데 그런 어떤 특수한 기능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또 달리 취급하고요. 그러니까 하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지만 당사자 합의에서 달리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능 보장이거든요. 자, 그런 개념까지는 이제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시험에 나온 바는 없습니다. 자, 하자 개념 관련해서는 물건의 하자가 개념을 묻는 시험은 나오지는 않고요. 법률상 장애가 물건의 하자에 해당되느냐. 결론은 법률상의 장애는 물건의 하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법률상 장애가 뭔지를 아셔야겠죠. 시험 출제문제 이겁니다. 법률상 장애는 이런 겁니다. 건축을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된다. 이 부분이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상 장애, 법률상 장애가 어떤 개념이냐? 그 토지에 대해서 매수인은 건축할 목적을 했는데 건축을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는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담보 책임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죠. 해제를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겁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건축이 불가능해서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묻는 경우는 발생한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토지 매매 계약이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씁니다. 이 사람이 건축 목적을 매수했다 하더라도 향후에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도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또 혹시나 강행 규정에 위반돼서 무효되는 걸 막기 위해서 매수인의 건축 허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고 매도인에게 책임이 없다. 그런 어떤 안전장치를 하나씩 다 만듭니다. 사실 매수인이 이 토지에 대해서 건축 허가 여부를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전에 파악해서 가능하다는 확신이 있어야만이 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극히 이례적인 사안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당사자 자체에 어떤 특약이 없는 경우였습니다.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한 경우에.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 뭐냐면 아까 뭐랬죠? 매수인은 선이 무과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담보 책임이 물건의 하자이기 때문에 담보 책임에 대해서 따져볼 수가 있는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요건이 뭐였죠? 선이 무과실이에요. 무과실. 그런데 토지를 산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건축허가 여부를 몰랐다는 것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업무에서 매도인이 최종적으로 해제나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을 당할 일은 없을 겁니다.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법률상 장애가 물건의 하자.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요건을 갖추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는 드물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항상 하자는 언제요? 하자의 전부는 매매계약 성립시입니다. 매매계약 체결시기예요. 결국은 매매계약 성립시지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법률상 장애가 있어야만이 물건의 하자인 거지. 그 얘기는 뭐냐면 법률상 하자, 이 건축허가는 뭐예요? 결국은 건축관계법령에 의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의 법령에 의해서, 이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에 의해서 불가능했을 때 물건의 하자인 거지. 이 당시에는 건축이 가능했는데 계약이 성립되는 어느 시점에 법령이 바뀌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담보책임 언급하는 물건의 담보책임의 소재를 따지는 그 물건의 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계약 성립시가 기준인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매매계약을 쓸 때 이런 부분도 써요. 사실은요. 어떠한 목적을 사는데 추후 매매계약 체결 후 어떠한 일든 발생하더라도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묻지 않는다. 심지어는 공용증수까지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음. 예. 그 다음에 이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 담보 책임과 채무 불이행 책임은 별개의 권한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이 문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암기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가 지금 손해를 어떤 권리자가 손해를 입게 되면 그 손해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중간중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최근에 채무불이행이 되면 이행지체 이행불능 요건법고 그 이행지체나 이행불능 요건에서 효과로서 계약 해제권을 살펴봤고 그 해제권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손해 회복하는 방법에는 크게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즉 말씀드리면은 손해를 회복하는 수단의 방법에는 크게 채무불이행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리고 부당이익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입은 자는 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세 가지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인 겁니다. 매매 목적물 하자가 있다는 얘기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손해를 입은 사람이 매수인이잖아요. 이 손해를 회복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하자담보 책임을 매도인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서 매도인 하자담보 책임이 뭐였었죠?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권이거든요. 그거 위에를 별도로 채무불이행 책임. 왜냐면 채무불이행은 뭐가 냐면 계약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슨 계약했죠? 매매계약. 매도인의 채무불이행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별도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수인이 둘 중 하나만 선택하거나 둘 중 동시에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만 인용이 되면 손해가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설명은 더 이상 하지 않는데 이런 어떤 경합관계 관련해서는 이 하자담보책의 성격이 뭔지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근데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따라서 법이 특별하게 매도인의 책임입니다. 법정 책임이다. 그 정도까지만 암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매수인의 손해를 회복하는 방법에서 하나의 수단에 하자담보 책임과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 수단이.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하자담보 책임의 성격은 무과실 책임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책임은 항상 과실이 있어야 돼요. 내 행동에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의 경우에는 매수인을 특별하게 공평의 관념에 의해서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형평에 맞춰서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정한 책임이다. 어떻게? 무과실로. 그러니까 매도인의 과실력을 따지는 않습니다. 하자만 있으면 책임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 한번 공부 삼아 보겠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 하자 보수 비용은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과 채무 불이행에서 말하는 손해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손해라는 것은 하자 보수 비용이 손해에 해당된다. 그러면 그 손해에 해당된 하자 보수 손해를 회복하는 방법은 뭐다? 하자 담보 책임이나 아니면 채무 불이행 책임에 기초해서 행사하면 된다는 겁니다. 항상 자기가 어떤 권리를 행사하려면 그 근거가 중요해요. 뭘 주장하면 나 손해를 상대방을 상대로 해서 이 손해에 대해서 보상해줘.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로서 매도인에 너는 하자 담보 책임이 있다. 아니면 너는 나랑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매도인의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다. 그런 식의 어떤 근거를 요하는데 그 근거 중에 뭐가 있다? 하자 담보 책임과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고 매수인이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합 의미는 선택해서 네가 손해배상 받는 방법에 요걸 쓸 수도 있고 요걸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동시에 주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매매 목적물이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경우 가장 하자담보 책임에 문제되는 경우 아니면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경우가 하자담보 책임으로서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폐기물 처리 비용은 손해에 해당하는 거 하자담보 책임에서 언급하는 손해고 채무불이행죄에서 말하는 손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수인은 390조에 따라서 채무불이행을 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민법 580조 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공격을 하는데 무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칼이 있고 하나는 총도 있어요. 근데 공격할 때 총을 쏠 수도 있고 아니면 칼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총칼을 다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보십시오. 보통 이제 하자담보 책임하게 되면 이 부분 폐기물이 매립됐을 때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나대지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돼요. 임야 같은 경우 사람이 관리하지 않는 임야 같은 경우는 매수인 같은 경우는 포크레인 가지고 가서 파요. 사실은. 왜냐면 폐기물이 무단으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임야나 사람이 관리지는 나대지 같은 경우는 매수인은 신중하게 가서 파요. 땅을. 물론 매매계약 할 때 양해를 구하고 계약서에 씁니다.
매수인에게 그런 행동을 인정하는 대신에 매도인은 이걸 요구합니다. 너 그런 행동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자담보 책임 묻지 못한다는 거. 반대로 매수인은 잔금을 치르기 전에 땅을 파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 계약을 없던 걸로 돌릴 수 있다는 걸로.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조율을 합니다. 워낙에 이슈가 많기 때문에. 자,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할 때는 매도인은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문구는 현실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하자 담보 책임에서 사실 실무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매수인에게 선의 무과실한다는 경우. 그래서 이 쟁점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이거 갖고 많이 싸워요. 실예로 들게 되면 건물에 누수가 있는 경우. 부동산 건물 같은 경우는 항상 쟁점이 누수예요. 누수가 쉽게 잡히는 상관이 없을 때 안 잡혔을 때 문제예요. 그래서 분쟁의 세계는 누수랑 관련이 많이 되는 건데 매수인 입장에서는 보통 목적물을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되면 건물을 살펴보는 게 상식이에요. 그리고 누수는 경우에 따라서는 유관은 쉽게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자라고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자기 신의 명의로 등기를 한 이후에 비가 와서 빗물이 샜다. 그럼 누수를 주장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누수 부분이 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했던 부분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곰팡이가 피어서 누가 보더라도 유관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으면 과실에 해당되어 담보 책임을 추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슈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자담보 책임 기존의 권리와 관련해서는 과실 의무 따지지 않았는데 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이 무과실이라는 요소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을 볼 때 그래서 매수인이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때 다 목적물의 상태 다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유의미한 행동인데 대부분 그냥 도식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작성되는데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에는 주의를 요합니다. 지하실에 있으면 지하실에 가서 물이 새는지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벽면 상태를 다 보셔야 돼요. 만약 금이 가는 게 있으면 금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매수인은. 단순히 가격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목적물 상태에 대해서도 주의를 갖고야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리고 유관 쉽게 확인하게 되면 담보 책임에 대해서 묻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즉 본인의 비용으로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곧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서 그러면 하자 담보 책임의 그 권리에는 뭐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그러면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목적 달성, 선의 무과실의 요건이 있고 또 하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매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에 계약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을 때는 뭐다? 해지는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하자담보 책임이 현실에 더 많이 유용하게 쓰기 때문에 매매, 여기는 이제 특정물 매매예요. 다음 뭐냐면 매매 목적물 종류로 지정한 경우 신차, 영업소 가게 되면 계약서 쓰죠. 그때 내가 그랜저라고 했지 그랜저는 여러 대 있지 않습니까? 신차는 공장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특정이 되기 전입니다. 종류를 지정한 경우 그 후 특정된 목적물의 하자는 언제 특정된다고 했죠? 출고를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수증에 사인했을 때 그때 특정이 되거든요. 하자가 있는 때에도 마찬가지 그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다만 종류물 매매는 특정물 매매와 달리 하나가 더 추가되죠. 다만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서 하자 없는 물건 즉 완전물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나 이거 2차 말고 새 차로 갖다 줘. 그런 경우 그 경우 생각합니다. 근데 안전물의 급부 청구를 할 때 주의할 게 뭐냐면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해요. 선택이에요.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 아니면 안전물의 급부 청구 둘 중 하나 선택할 수 있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과 안전물 급부 청구를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이 또 핵심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만 더 언급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의 경우에는 자, 경매는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경매의 성격이 뭐다? 매매다.
매매예요. 그럼 매매라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매매 계약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죠. 그럼 경매도 성격이 매매면 당연히 담보 책임이 적용되지 않을까? 하지만 법문의 규정에 담보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써 있습니다. 580조정 제2항.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왜 하자담보 책임이 인정되냐면 만약 하자담보 책임 문제되게 되면 경매 절차의 이용률이 떨어져요. 경매 절차, 경매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자담보팀의 그 권리가 뭐였습니까? 해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락 받았는데 나중에 경락인이 해제를 한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경락이 납부한 대금을 가지고 배당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만약 경락이 해제를 하게 되면 그럼 대금들은 어떻게 돼요? 중고는요.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즉 경매 절차가 불안정해지고 경매 절차가 불안정한 얘기는 활성화되지 않는 겁니다.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아예 법문으로서 비록 경매의 성격은 매매지만 담보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